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안 수사권도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며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오늘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관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엔 선을 그은 겁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권 분리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건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선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SBS 보도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로 쓴 사실이 알려진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경찰이 사생활이란 이유로 비공개한 건 이상하다고 질책했고 장윤기 사건을 예시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라고 그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의 긴급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지만 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검사 보안 수사권의 폐지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절박한 반대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거란 주장입니다.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지옥에 나가라는 댓글을 남겼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에 있어요. 억울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 등이 발생할 거란 국민의힘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서해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마치겠다며 무지성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보안 수사권을 존치 않은 내용의 자체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도 나설 방침이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고 가해자 신병 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문건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책을 숨기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우는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2주 뒤인 3월 27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SBS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자체 종결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관할을 불문하고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보고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신병 확보를 위한 기초 수사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내용은 한 달여 뒤 벌어진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장윤기가 집 주변에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윤기 범행은 청와대 보고문건에 언급된 고위험군에도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출동 경찰관은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경고문자 발송만 한 채 현장 종결한 겁니다. 경고문자만 받은 장윤기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유롭게 주위를 배회했고 스토킹 신고 약 28시간 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했습니다. 청와대 보고문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스토킹 신고 즉시 사건을 접수한 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 장윤기의 살인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최근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SBS에 분리 배당 지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하루 전 경찰이 범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 날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하는 사후 콜백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경찰은 이걸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역시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전파했습니다. 이 방안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다음 날에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사후 콜백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도 안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다음 날 해야 하는 사후 콜백조차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이 신고 다음 날인 5월 4일에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매뉴얼대로 신고 다음 날 사후 콜백을 했다면 스토킹과 함께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해 장윤기의 신병 확보 시도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경찰은 고 이채원 양이 사망한 이후인 5월 5일에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연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측은 당시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며 순차적으로 사후 콜백을 진행하다 보니 하루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사후 콜백 조치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또한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법조팀 김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3월 27일 청와대 보고 문건, 이건 경찰 지휘부에게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이 문건은 남양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처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고 난 이후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된 보고인데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장윤기 사건에서
이 보고 문건에 언급된 핵심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경찰 지휘부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예.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면서 분리배당을 지시한 건 스토킹 사건 초동 대응의 실책이 공개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사후 콜백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 이거 정말 납득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짚어보면 고 이채원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는 5월 5일 새벽 0시 8분에 이뤄졌습니다. 5월 3일 밤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날인 4일에 다른 경찰서에 성폭행 피해 고소를 했죠. 광산경찰서 측이 고소 당일인 4일 중에 피해 여성에게 다시 전화만 했더라면 성폭행 사실을 쉽게 파악해 본격 추적에 나섰을 겁니다. 예. 그랬다면 장윤기가 4일 밤에 평소 다니던 지역을 돌아다닌 만큼 검거하거나 적어도 살인 범죄는 막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대로 하지도 않았고 신고자에게 콜백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검찰은 경찰 지휘부 개입 여부를 의심하고 있겠군요. 네, 검찰은 직권남용의 윗선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분리배당 지시를 받아 이행했을 뿐 사건 축소를 주도한 건 국수본이라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국수본 관계자의 메시지 등을 통해 국수본이 분리배당을 지시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지시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즉 동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오늘 저희가 보도한 내용들을 부당한 동기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법조팀의 후속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고 가해자 신병 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문건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책을 숨기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우는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빈틈 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기 바랍니다. 2주 뒤인 3월 27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SBS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자체 종결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관할을 불문하고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보고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신병 확보를 위한 기초 수사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내용은 한 달여 뒤 벌어진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장윤기가 집 주변에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윤기 범행은 청와대 보고문건에 언급된 고위험군에도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출동 경찰관은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경고 문자 발송만 한 채 현장 종결한 겁니다. 경고 문자만 받은 장윤기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유롭게 주위를 배회했고 스토킹 신고 약 28시간 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했습니다. 청와대 보고문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스토킹 신고 즉시 사건을 접수한 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 장윤기의 살인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최근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SBS에 분리 배당 지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하루 전 경찰이 범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 날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하는 사후 콜백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경찰은 이걸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역시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전파했습니다. 이 방안엔 스토킹 범죄의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다음 날에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사후 콜백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도 안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다음 날 해야 하는 사후 콜백조차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이 신고 다음 날인 5월 4일에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매뉴얼대로 신고 다음 날 사후 콜백을 했다면 스토킹과 함께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해 장윤기의 신병 확보 시도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경찰은 고 이채원 양이 사망한 이후인 5월 5일에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연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측은 당시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며 순차적으로 사후 콜백을 진행하다 보니 하루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사후 콜백 조치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또한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법조팀 김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3월 27일 청와대 보고 문건, 이건 경찰 지휘부에게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이 문건은 남양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처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고 난 이후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된 보고인데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장윤기 사건에서 이 보고 문건에 언급된 핵심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경찰 지휘부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예.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면서 분리배당을 지시한 건 스토킹 사건 초동 대응의 실책이 공개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사후 콜백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 이거 정말 납득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짚어보면 고 이채원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는 5월 5일 새벽 0시 8분에 이뤄졌습니다. 5월 3일 밤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날인 4일에 다른 경찰서에 성폭행 피해 고소를 했죠. 광산경찰서 측이 고소 당일인 4일 중에 피해 여성에게 다시 전화만 했더라면 성폭행 사실을 쉽게 파악해 본격 추적에 나섰을 겁니다. 예. 그랬다면 장윤기가 4일 밤에 평소 다니던 지역을 돌아다닌 만큼 검거하거나 적어도 살인 범죄는 막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대로 하지도 않았고 신고자에게 콜백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검찰은 경찰 지휘부 개입 여부를 의심하고 있겠군요. 네, 검찰은 직권남용의 윗선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광산석 관계자들은 분리배당 지시를 받아 이행했을 뿐 사건 축소를 주도한 건 국수본이라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국수본 관계자의 메시지 등을 통해 국수본이 분리배당을 지시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지시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즉 동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오늘 저희가 보도한 내용들을 부당한 동기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법조팀의 후속 취재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오늘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과 조직 구성, 임용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검찰이 가진 수사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수청의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인력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 정원은 2,874명입니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및 법 왜곡죄 등 법률에서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영향이 큰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인력을 파견받는 합동수사 조직을 서울과 수원, 대전에 설치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이를 담당할 사회적 약자 범죄 특별수사팀도 설치합니다. 중수청이 초기 수사 공백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월 출범 전 인력을 채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에서 얼마나 지원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1급에서 4급 상당의 계급을 주고 종전 봉급과 정년을 유지하는 특례도 내걸었습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은 3급, 10년 차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대우하는 식입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제때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사 부서가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피해가 구제가 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 공소청과의 협업 방식 등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기록적인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6.9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다시 썼는데요. 폭염 중대경보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고 인천과 경기, 전라권 곳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 올 들어 가장 많은 186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난 수준의 더위에 시민들의 일상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먼저 정지연 기자가 전통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인데 거리는 한산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보니 시장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얼른 가야지. 더 사고 싶어도 더워서 못 사. 도로다니지는데 너무 더워갖고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야. 시장의 기온은 지금 38도가 넘었습니다. 지붕이 없어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건데요. 불을 사용하는 가게 앞은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욱더 뜨겁습니다. 상인들은 한숨이 늘었습니다. 생선이 선풍기를 틀면 말라서 그냥 얼음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에 못 써도 한 30%, 20%, 30%는 쓰니까 이민들은 이제 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 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 배송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온라인 배송을 좀 더 많이 시키는 편이긴 하죠.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 너무 더우니까 이동할 때도 좀 상할 수도 있어서. 젊은이들로 늘 북적이는 신촌의 대학가. 내리쬐는 뙤약볕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장은 텅 비었는데 에어컨은 끌 수도 없습니다. 에어컨 지금 저희 가게 3개에다가 선풍기 6대를 돌리고 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전기비 부담하고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하고 하면 너무 이중고예요, 그게. 전문가들은 재난 수준에 이른 폭염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소상공인 전기 요금은 카드 납부를 좀 허용해 준다던가 일부 세금 환급해 준다던가 전기 요금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뚝 끊어진 손님의 치솟는 냉방비 걱정까지 겹친 상인들의 시름은 한동안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SBS 정지연입니다. 끝날 줄 모르는 이 무더위는 누군가에겐 더욱 가혹하기도 합니다. 연락할 곳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의 삶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쪽방촌. 복도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1평 남짓한 쪽방에선 선풍기로 열을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밤에 잠은 못 자. 그러니 얼마나 죽겠어. 기운은 없지. 쪽방촌 입구엔 이렇게 공용 에어컨 한 대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복도 반대편까지는 바람이 닿지 않아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놔도 방안 온도는 33도를 넘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쪽방 상담소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하루 3번 건강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혈압 괜찮으세요? 네, 물 좀 날씨 더우니까 물 좀 잘 챙겨 드세요. 네. 쪽방촌 주민 대부분은 독거노인으로 온열 질환에 걸려도 연락할 가족이 없는 만큼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없어요. 저 혼자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아픈 것도 기지만 또 누구한테 부르래도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을 못 해요. 하지만 170여 가구를 담당하는 복지사는 8명, 간호사는 1명뿐입니다. 뭐가 부족하다 하면 다 해주고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쉼터도 만들어주고 01도 없이 나와서 해줘요. 폭염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마련한 이른바 응급잠자리입니다. 2층 침대 곳곳에 세탁한 옷가지와 양말을 널고 열대야를 피해 잠을 청합니다. 아니면 덥지. 엄청 덥지. 결핵에 걸리지 않는 노숙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밤에도 여기서 주무셔? 네. 뭐 필요하신 거 따로 없으시고? 네, 없어요. 정작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알코올 의존성이 좀 강했는데 지금은 정신질환까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시도록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폭염이 불평등한 재난이 되지 않도록 소외된 이웃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오게 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SBS 조민기입니다. 이런 날씨에도 더 뜨거운 현장으로 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난 현장뿐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고마운 소방관들인데요. 폭염 속 소방관들의 치열한 하루를 김수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소방차에 올라타 출동합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헤치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물을 대지 못해 말라붙은 논입니다. 익숙한 솜씨로 소방호스를 끌어오고 시원한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비상급수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큰절도 잘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급증하는 벌집 제거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살충제와 장비로 벌을 치워냅니다. 잠시 뒤 배구공 반만한 쌍살벌 벌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호복을 벗자 목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우도도 흠뻑 젖었습니다.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땀으로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덥습니다. 직접 보호복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보호복을 입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온몸에 더운 공기와 땀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도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화염과 맞서야 합니다. 여름철 누구보다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나 이런 게 아예 안 통하기 때문에 여름에 내 몸 안에서 계속 열이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전남 광주 진도에서 한낮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이 온열질환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은 폭염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현장 대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윤입니다. 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줄 시원한 비라도 내리면 좋으련만 당분간 비 예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3호 태풍 돌핀이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요.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지 아니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올지 각국 기상청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제주도에서 약 1,800km 떨어진 일본 남부 먼바다에 있어 아직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습니다. 중심에선 초속 43m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 최고 단계인 5단계에서 지금은 3단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태풍이 중국으로 갈지 서해안으로 북상할지 나라마다 엇갈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나흘 동안 오키나와를 향해 서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태풍이 아주 느린 속도로 오는 9일쯤 중국 남동부 해상에 접근할 걸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측도 거의 같은데 아주 조금 더 우리나라에 가깝게 이동할 걸로 봅니다. 반면 일본은 태풍이 오키나와를 지난 뒤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방향을 틀 거란 예측을 오늘 내놨습니다. 한미일은 이렇게 닷새까지만 예보를 하고 그 뒤로는 다른 나라들이 공개한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예측만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확도 1위로 평가받는 유럽 ECMWF의 예측 모델은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면서 소멸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폭염의 주 원인은 우리나라 동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할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폭염이 이어집니다. 미국 슈퍼컴퓨터는 태풍이 산둥반도 부근에 상륙할 걸로, 구글 AI와 독일 모델은 한반도와 가까운 서해상으로 올라올 걸로 각각 예측하는데 이 경우엔 우리나라에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태풍 돌핀의 경로는 이번 주 후반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의 실질 최고 세율은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주거 보호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대가 돼도 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거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지난 5월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불과 3개월 만에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된 데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2년간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했는데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 등 신규 택지 조성 상황을 짚으며 한성숙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주식시장 급등락 원인으로 꼽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논의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ETF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단 국내 투자자 성향과 유동성 등이 겹친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보단 홍보 등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엔 공식 논평을 안 냈던 민주당.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구 의원들 가운데선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등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SBS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도 아니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의 의원도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일부 표출됐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민주당 서울지역구 의원들은 모레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정기국회로 예상되는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안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와 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 개편안 발표 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6, 70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2028년부터는 거주 1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2, 3천만 원씩 늘기 때문입니다. 그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조금 전까지도 계속 고령 은퇴자들, 그분들은 현재 세금도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고려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 양도세 공제 상한이 생긴 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양도 차익이 뭐 적게는 40억, 많게는 120억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10억밖에 공제를 안 해준다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분들은 매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초고가 아파트 위주의 강남과 달리 마포와 동작 등 한강벨트 20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대한 자가이전 니즈가 있는 중저가 지역들은 올해와 같이 가격 상승이라든지 견조한 거래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 시장에선 이미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사모님 보니까 조금 큰 거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세를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하세요.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잖아요. 저희 같은 세입자들이 새로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선호 지역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ISA 계좌는 벌써 900만 명 넘게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ISA는 200만 원 한도 내 수익은 비과세하고 그걸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냅니다.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인데 연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에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4년 동안 놔뒀다가 5년째 한 번에 1억 원을 넣는 것도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못 쓴 한도는 그해 소멸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ISA 계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대 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계산을 만기 때까지 미룬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첫 해 1,000만 원 수익, 이듬해에는 1,000만 원 손해, 세 번째 해 200만 원 다시 수익을 낸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통 수익 낸 해엔 그만큼 세금을 내지만 두 번째 해 손해를 봤다고 세금을 돌려받진 않겠죠. 하지만 ISA 계좌에선 세 번째 해 직후 만기가 됐다면 최종 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니까 결국 세금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만기를 99년 이런 식으로 늘려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무기한 과세 연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기간을 5년으로 줄였습니다. 이 기존 계약자까지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연장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간 제한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건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 모두 비과세,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ISA와 달리 미국 지수 같은 해외 주식 ETF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이라든가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자랑 배당은 전액 비과세거든요. 국내 상장 해외 ETF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나. 그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일반 ISA 투자가 더 유리. 새 ISA에서 해외 투자를 막은 건 억지로 국내 주식 투자만 강요하는 거란 비판도 나왔는데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큰 만큼 국내 증시 부양과 함께 환율 안정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해병대 부사관이 어제 부대 밖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부사관이 총기와 탄약을 밖으로 무단 반출했지만 해당 부대는 60시간이 넘도록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부대 소속 부사관이 부대 밖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0시쯤입니다. 현장에선 K1 기관 단총과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해병대는 숨진 부사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차량을 타고 부대에서 나갔고 이후론 부대 출입 기록이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사흘간 최소 60시간 넘게 총기와 탄약이 부대 밖으로 무단 반출된 사실을 부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총기와 탄약 반출을 몰랐던 건 맞다며 군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부사관은 총기와 탄약을 관리하는 병기관이었습니다. 총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두 사람이 분리해 관리하며 총기 등을 꺼낼 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열쇠로 문을 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부대에서도 지휘 통제실에 열쇠 2개가 분리된 채 보관돼 있었지만 총기 무단 반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총기 탄약 관리 시스템이 이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지는 면밀히 점검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걸로. 지난해 9월 육군 3사관학교 장교가 K2 소총과 실탄을 들고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은 어제 유족 입회 아래 현장 조사를 했는데 외부에 의한 범죄의 특이점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분석 등까지 맞춰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동안 담합해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이 담합으로 가격을 20% 넘게 올렸고 그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진열대, 삼겹살과 목살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 금겹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삼겹살 많이 애용하고 있죠.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수입용 소고기가 더 싸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소고기로 다 대체해서 먹고 그랬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9곳이 납품 가격의 하한가, 이른바 바닥 단가를 정해놓고 담합한 행위를 포착해 과징금 3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수백 차례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 비밀 단체방에서 삼겹살과 목살 등의 품목별 하한가를 공유하고 전주 단가보다 인상하면 어떨 거라는 물음에 일제히 네라고 답하며 동의하는 대화 내용도 포착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삭제하는 한편 잘 모른다고 해라, 잡아떼면 끝이다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담합을 위한 연락체계를 구성한 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인계하고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지난 6년간 담합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한 검찰은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오늘 아침 강원 동해시 묵호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이 꺼졌지만 피서 대목을 기대하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지원방송 모재성 기자입니다. 이른 시간 한 가게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시도합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주변으로 순식간에 번집니다. 오늘 오전 6시 11분쯤 동해시 묵호시장 내 한 건어물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일부 상인은 가게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다행히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로 점포 5곳이 모두 탔고 2곳은 부분 소실됐습니다.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나는 요 위층에서 자거든. 자는데 갑자기 그 밖에서 전기 터지는 소리가 한 7, 8번 났어요. 그냥 빵빵빵 하고 총 쏘는 식으로. 피서 대목 갑작스러운 화재,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원래 7월 말 8월 초에 우리가 대목을 노려가지고 매상에 거의 1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장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 답답하고 울고 싶은 거를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화재를 지켜본 상인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이 4년 만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야. 근데 이게 우리는 무섭죠, 자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다 문 열어야 되는데 문 닫았잖아요, 전부 다. 동해시는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며 상인들의 영업 재개를 위한 지원을 검토하고 시장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안수사권 관련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장하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이 사건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막말을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안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제목의 국회 간담회. 이 간담회엔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한동훈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지 않아 한동훈 의원과 피해자 김진주 씨 등이 회의장으로 아직 들어오기 전에 자리 잡고 앉아있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호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돌려차기 한번 하죠. 이 발언이 알려지자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막말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서 의원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실언을 했다며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가볍게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것이었다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의 막말에 무언가 답변한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도 피해자의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구마모토 강진이 발생한 날 한 일본 정치인이 술과 공연을 곁들인 후원금 행사를 열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열기를 잘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규모 7.1 강진이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난달 28일 오후 1시간 반 뒤 100km 남짓 떨어진 후쿠오카의 한 호텔에서 자민당 후쿠오카 현 의원단 마스오 도쇼 회장의 후원금 모금 파티가 열렸습니다. 비어 파티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엔 500명 넘게 참석했는데 음식과 술이 제공됐고 개그맨 공연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시 후쿠오카에도 진도 5약의 강진이 있었고 마스오 회장도 구마모토 강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해명에 나섰는데 되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やってよ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われていますか? 正直やってよかったと思ってます. 후쿠오카 지사까지 이런 상황에서 음식과 술을 곁들인 모임을 연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물러나겠다며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私自身 G の表明をし、多くの方々に不快な思いをさせたこと、心からお詫びいたします. 그러나 당직만 내려놓고 의원직은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議員をしながらしっかりと説明をし、信頼関係含め行動を示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SNS에는 진도 7 지진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라며
낙선 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지원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는 오전 가기에서 예비비 242억엔, 우리 돈 2,200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政府としては頂戴したお声、ご要望を踏まえやれることはすべてやるとの決意のもと、先手で取り組みを進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어제부터 구마모토 공장의 정상 조업을 시작한 반도체 업체 TSMC도 2억 5천만 엔을 피해 지원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방송 NTV 등도 국민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2년째 반복되는 부당한 주장에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오늘 내놓은 2026년 방위백서입니다. 한국을 국제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했던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해역 공역 경계 지도에선 독도 주변에 동그랗게 실선을 쳐 일본 영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2005년 이후 22년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히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 추조 가지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남쪽이 위로 향한 지도를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 중국의 군사활동을 부각하며 강한 경계심을 표현한 셈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연대 강화도 견제했습니다. このような中ロ両国による一連の活動は我が国に対する示威活動を明確に意図したものであり、我が国の安全保障上重大な懸念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은 또 드론 같은 무인 군사 장비나 인공지능 AI 활용이 중요해졌다며 첨단 기술을 안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공습 훈련에 AI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이 AI를 전쟁에 활용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AI의 군사적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이제 전장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한 전투기들이 지상 목표물과 시설들을 정밀 타격합니다. 통제실에서는 타격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이 대거 동원된 공습훈련입니다. 지난 일요일 중국 관영 CCTV가 방송한 이 영상에서 중국군은 AI 기술, 즉 지능형 공격 계획 시스템을 활용해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上百个战术单元靠着这套系统的规划，协同打击做到了分秒不差。 真正实现了体系秒杀，让软件定义装备、定义作战、定义战场。 AI 시스템이 목표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행 편대와 부대 특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중국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당시 미군이 AI 시스템을 활용해 공습 작전을 벌인 것과 유사한 훈련입니다. 당시 미국은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으로 타격 목표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효과와 예상 반격 차단 등을 분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I 기업 엔트로픽이 전쟁 수행에 자사의 AI 기술 활용을 반대하는 등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군사작전의 위험성 논란도 뜨거운데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본격적으로 전쟁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군을 향해 AI 시스템의 군사 적용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능형 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AI를 활용한 군사 분야로까지 경쟁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첫 내한 일정 중에 SBS를 찾아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놀런 감독은 신작 오디세이의 제작 뒷이야기와 함께 AI 시대 영화 제작에 대한 특별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목동 SBS에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들어서자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일일이 응한 놀런 감독은 뉴스 헌터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We started seeing large numbers of people coming to see it in Korea, and so at that moment, I started wanting to come to Korea and meet people here and see what there was.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묘사하며 이 시대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놀런. 신작 오디세이의 이야기야말로 자신의 많은 과거작들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o many themes and so many story models that have been important to me in my whole career that come from this foundational text, and I found that exciting. 6개월 동안 옥수수밭을 직접 만들어 촬영하고 실제 비행기를 구해 폭파시킬 정도로 그래픽 대신 사실적 연출을 고집해온 그는 AI가 고도화될수록 영화의 핵심은 결국 창의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I'm interested in is using these tools with collaborators, with human creative artists, and that's when you get something that you can all be proud of and that you can all believe in and invest in. 놀런 감독은 한국 영화인들이 문화적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하며 방한 중 이뤄진 박찬욱 감독과의 유쾌한 만남도 소개했습니다. But he said, I'm sure you'll take a holiday and take a rest, but you shouldn't do that for too long because I want you to make another film. Which frankly just made me feel very, very tired. 놀런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문명을 떠받치는 가치인 상호 존중의 의미를 현대사회에 꼭 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 가운데 염좌 타박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과잉진료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전문 의료인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동풍이 서쪽 지역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구름도 발달했는데요. 당분간 동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가운데 태풍 돌핀도 서진하면서 동풍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태풍의 진로도 아직 매우 유동적입니다. 주말 무렵에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위치 70% 확률 반경인 저 붉은색의 예보원 크기가 더 커지면서 앞으로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한편 오늘 서울 전역으로는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인천과 경기 남부, 일부 호남 지역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6.9도로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 내일은 38도가 예상되고 밤에도 체감온도가 30도로 웃도는 무더위가 극심했습니다. 밤더위도 더 심해졌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도 대부분 지역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